안녕하세요. Metric is all you need for model evalu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인 저는 석사과정 조옥학생이라고 합니다. 금일 세미나의 목적은 분류와 회귀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델 평가 지표 선정 시에 도움이 되도록 확실히 본인 것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어떤 평가 지표를 써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 아니면 기초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항상 혼동이 있으신 분, 아니면 잘 알지만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고 싶은 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인트로덕션에는 왜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분류 평가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은 이제 회귀 모델 평가 지표에서도 중요한 지표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결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그 세미나 준비 중에 히든싱어 6시즌에서 김원준 편을 보다가 되게 좋은 예시 같아서 사용을 했고요. 저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오리지널 가수와 그 다음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제 가수와 유사하게 노래를 부르는 모창 가수 5명이 아래 보이시는 이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감춘 채 방청객과 그다음 연예인 패널들로부터 가짜 가수와 진짜 가수가 누군지를 이렇게 투표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남은 한 명이 모창 가수일 경우에 2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MC는 처음에는 김원준, 실제 가수가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을 투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뭐 3명 정도가 아웃이 되고 나서 한 3명이 남았을 때는 실제 가수가 누군지를 맞추게끔 투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을 이제 감춘 채 이렇게 부르는 가수들의 음성들을 입력을 받아서 이런 모델들이 김원준인지 아니면 모창 가수인지를 맞추는,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KN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두 가지 이제 종류를 모델을 만들었고, 이 모델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모창 가수 이 사람이 이제 연예인 패널들은 이제 김원준이라고 다 예측을 마지막에 이 실제 가수로 예측을 했지만 맞췄지만, 방청객 대부분이 이 모창 가수를 실제 가수라고 투표를 하면서 2천만 원의 상금을 타가게 되는데, 저희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2천만 원을 타가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 예측 결과를 뭐 나왔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결과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창 가수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다. 제가 이제 히든싱어 초반에는 모창 가수, 그러니까 가수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찾게끔 한다고 했는데 초반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런 지표가 있고 이런 샘플들이 있어가지고 계산이 된 값들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0.5, 0.75, 0.6, 0.67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 실제 가수를 찾는 걸 평가 기준을 하게 되면 같은 데이터여도 정확도만 동일하게 0.5고요.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는 0.5, 2.0, 0.78로 해서 이게 기존 값하고 기존 이 모창 가수를 목표로 찾는 거에 대한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지표를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클래스 불균형이 데이터가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상당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5명의 모창 가수 대비 실제 가수는 1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대1로 데이터 클래스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 상황인데, 이 예제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분류 문제, 특히 암 진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 양성과 음성 보면은, 양성인 암의 경우에는 아주
특히 작은 샘플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샘플이 실제 네거티브, 그러니까 음성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불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델을 이제 평가를 다 했고, 그 다음에 평가 지표의 값을 다 이제 얻었고, 이걸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확도는 다 0.5, 0.5. 근데 이제 정밀도에서는 KNN이 높고, 그 다음에 F1 스코어도 KNN이 높지만은 재현율은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표들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른다면 저희는 지표에 대한 각 결과를 얻고 나서도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 판단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 이제 평가 지표 선택 시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데이터가 얼마큼 불균형한지, 그 다음에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모델이 실제 적용되었을 때 최소한의 보장이 돼야 되는 요건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모델 평가를 위해서 어떤 매트릭을 선정해가지고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뽑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류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진 분류 모델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컴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제에서 사실 여기 프레딕션하고 액추얼 값, 그러니까 실제 값과 그 다음에 프레딕션 값이 보통 이 프레딕션이 로우에 오고 액추얼 값이 컬럼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지티브랑 네거티브, yes, no라고 되어 있는 이것조차도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키피디아를 표준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모든 장표에서 이 기준으로 할 테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컬럼에 프레딕션, 실제 예측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로우 행이 아닌 이 열에는 행이죠. 행은 이제 실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실제 암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암 진단하는 걸로 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암인 경우가 이 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암이 아닌 경우에는 이 하단에 있는 행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값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열로 나뉘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한 게 만약 암이라고 했으면 이쪽 열에 위치할 것이고, 암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쪽 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쪽에 있는 트루 포지티브랑 트루 네거티브, 암인데 암이라고 예측한 경우는 여기에 개수가 집계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암이 아닌데 암이 아니라고 실제 맞춘 케이스의 샘플 개수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영역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는 실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 하단에 있는 false positive는 실제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예측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에러, 알파 에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false negative는 타입 2 에러라고 해서 베타 에러라고도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정오표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처음으로 다룰 지표는 accuracy입니다. 이 accuracy는 가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체 예측 데이터, 즉 여기 보시면은 이 4개 셀에 있는 모든 예측 데이터에 대해서 합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맞춘 데이터, 즉 트루 포지티브와 트루 네거티브를 합한 거를 넣고 계산하게 되면 0.83이라는 애큐러시 값을 얻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평가를 하면 이렇습니다. 랜덤 포리스트하고 KNN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봤을 때 사실 이 애큐러시가 0.83으로 해가지고 바로 랜덤 포리스트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는 걸 바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큐러시가 한계점이 있는데요. 우선 이 예제를 보시면 데이터 클래스 간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다 90대 10으로 해가지고 실제 암과 암이 아닌 케이스가 해서 9대 1로 있어가지고 실제 암인 경우가 90%나 차지하고 있는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은 암이 아닌 소수 클래스 노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는 실제 10개 샘플에서 이 왼쪽은 하나도 못 맞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개를 맞췄고 세 번째는 10개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액큐러시는 0.9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등, 2등, 1등이 돼야 되는데 이 액큐러시는 모두 0.9를 가리키고 구분을 못한다 라는 한계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 같이 0.83, 0.83이 나오는데 분명 데이터는 좀 다른 것 같고 여기 보면 네거티브, 펄스 네거티브하고 펄스 포지티브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가 좀 달라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봐야 될 게 정답이 아닌 실제 여기 타입 1 에러랑 타입 2 에러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봐야 될 지표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민감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양성의 샘플을 찾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지표로서 높을 경우에 양성 샘플을 놓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 민감도는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라고 하고 리콜이라고도 부르는데 보면 실제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펄스 네거티브 이 값에 대해서 합을 한 다음에 사실 맞는 거를 분수로 넣고 나서 계산하면 0.86이 나와가지고 실제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실제 yes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중에서 양성이라고 맞춘 거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예측 결과가 맞은 양성 데이터 수가 늘어나면서 양성 결과, 그러니까 실제 양성인데 양성이 아니라고 하는 케이스를 많이 줄여주는 경우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암 진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시피시티라고 해서 특이도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정상을 정상이라고 진단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 음성 데이터 전체 29 플러스 110개 중에서 예측 결과 실제 음성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한 거를 분수로 두고 나서 계산하면 0.79가 나오는데요.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실제 정상 암이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전체 합에서 이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을 정상이라고 확실히 맞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암이 만약에 양성이다라고 판정이 되었을 경우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 비용이 엄청 비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양성이라는 검사가 비싸기 때문에 그 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특이도를 높여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아니라 뭐 이제 실제 어떤 양성이라고 나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비싼 비용이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중요해진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지표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면 양성이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판단 쪽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 요 판단을 해가지고 이 142개, 22개를 더한 다음에 실제 그 중에서 양성이라고 맞게 예측한 거를 분수로 놓고 나서 계산한 값으로서 그 이제 프레딕션 한 값 중에서 양성의 그 개수를 높일 얼마큼 맞았는지를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까 보신 것처럼 센서티비티라는 민감도 지표와 동일한 지표인데요. 이 142, 22 실제 트루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에 대한 합과 그 다음에 트루 포지티브에 대한 값을 분수로 나가지고 계산하면 0.85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 지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기억을 좀 쉽게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역을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 2개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센서티비티를 구했고 리콜도 같이 이렇게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제 정상이
샘플 가지고 구한 특이도 스페시피시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프레딕션 한 값 중에서 실제 양성인 케이스를 다루는 프리시전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두 개의 지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걸 하나의 값으로 또 표현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F1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구한 프리시전하고 리콜에 대한 값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조합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한 걸 F1 스코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보다 이 하나의 대표값을 쓰기 위해서 F1 스코어를 쓰고, 이걸 가지고 비교를 또 할 수가 있겠죠. 단일 값으로. 그런데 이제 이 F1 스코어는 그 베타 스코어의 어떤 하나의 값으로 사용된 건데, 사실 F 베타 스코어라는 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베타를 1로 준 값이 F1 스코어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같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하나의 단위값을 표현하기 위해 조합 평균을 쓴 이유는, 프리시전하고 리콜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F1 스코어 또한 동일하게 낮은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 평균을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리콜하고 프리시전이 각 1하고 0.01이라는 값을 봤을 때, 프리시전이 아주 낮기 때문에 리콜이 1이라고 해도 이거는 아주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일반 평균했을 때 0.505라는 값을 가짐으로써 되게 값이 나쁘지 않게 나오죠. 그렇지만 조합 평균을 하게 되면 0.019로 해서 이 프리시전이 안 좋은 거를 잘 반영하는 지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평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하고 F1 스코어를 딱 구했는데, 이 각각의 지표들이 보면은 클래스별로 각각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대표값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대표값을 뽑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이제 취하게 되는데, 그 전략이 이제 에버리지 스트래지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 웨이티드라고 있는데, 마이크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실제 이 마이크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는 사실상 에큐러시랑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0.9라는 값으로 다 동일하게 계산이 되고, 조합 평균도 마이크로 프리시전하고 리콜하고 같이 0.9로 떨어지면서 조합 평균도 마찬가지로 0.9로 나와서 에큐러시 이꼴 마이크로 프리시전, 마이크로 리콜, 마이크로 F1 스코어로 다 같게 되는 값이 나와서 에큐러시하고 같다고 보면 되는 대표 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라는 에버리지 스트래지를 사용하게 되면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 어떻게 계산이 되었냐고 하면, 매크로 프리시전은 프리시전 1과 프리시전 2, 실제 여기서 보시면 0.00, 0.9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크로 리콜도 각각의 클래스에서 나온 리콜 점수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1을 해서 0.5로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조합 평균을 이용해서 F1 스코어도 이 두 개 값이 계산이 이렇게 돼서 조합 평균 F1 스코어 계산하는 걸로 해서 0.47이 떨어지는데요. 이 매크로 스트래지를 썼을 경우에는 이 매크로 프리시전 리콜은 F1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 간의 데이터 불균형이 있을 경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잘 밸런스가 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고 쓸 수 있는 지표라, 불균형일 경우에는 이런 웨이트가 가중평균이 반영이 안 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이 고려된 지표 같은 경우는 웨이티드 스트래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부여가 되고, 이 계산되는 것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웨이티드 프로시저에 0.9, 그 다음에 여기 0.00이라는 값이 각각 있는데, 여기 이제 곱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서포트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이 서포트라는 게 뭐냐면 실제 샘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90개가 있고 10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합의 비율 보면은 이 90이라는 거에 대해서 맞추기 1 클래스는
0.9 곱하기 90 더하기 10에서 90을 찾고 있으니까는 0.9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00이 들어가서 곱하기 90 플러스 10이고 0에 대한 비율은 실제 10이기 때문에 10이 들어가서 0.81. 마찬가지로 리콜도 보시면은 0 클래스에서 0.00, 그럼 1 클래스 1.00인데 1.0하고 0.00에서 각각의 서포트 프랙션, 그러니까 그 비율, 분수 비율로 계산을 각각 곱을 해서 웨이트 가중 평균을 해서 0.9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구한 걸 가지고 또 조합 평균을 했을 때 0.85라는 수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의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0.9로 동일하게 예측을 했는데, 보면 3등, 2등, 1등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배운 매크로, 웨이트, 그 다음에 마이크로에 대한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에 F1 스코어에 대한 점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건 저희가 얻은 결과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럼 보시면은 여기 1등 한 제일 좋게 나와야 되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결과값이 매크로하고 웨이트에 대한 게 이 각 6개의 값들이 다 높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에큐러시보다 이 매크로랑 웨이티드에 대한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가 더 높게 나옴으로써 제일 좋은 모델에 대한 분류를 이 지표가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중 클래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가 이제 3개 이상인 경우 다중 클래스라고 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매크로 프로시전을 구해보자 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프리시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미 그 이중 분류에 있을 때에 프리시전 리콜 F1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평균을 취하는 걸로 매크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웨이티드를 배웠었는데요. 그게 어떤 게 되든 간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 3x3의 정오표를 이제 분해를 하는 게 이제 1x1으로 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C1과 C2, C1과 C3, C2는 C1, C2, C3, C3는 C1과 C2 이렇게 해서 각각을 순열로 해서 조합을 구하고 걔의 조합별로 해서 이 매트릭스를 2x2로 다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행을 보시면 C1을 기준으로 해서 C2와 C3를 비교한 거에 대한 매트릭스를 따로 분리를 해내고, 그 다음에 C2 기준에서도 C1과 C3에 대한 각각에 대한 값을 비교하는 매트릭스를 또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C3에 대해서도 C1과 C2에 대한 각각의 비교하는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각각 그러니까 분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정오표를 각각 6개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 6개를 우리가 이전에 구한 공식대로 프리시전 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1, 리콜 다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각각을 구해서 이 각각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해가지고 0.7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같은 클래스 3개인 경우인데, 우선 웨이티드 프리시전이라는 걸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웨이티드 프리시전이 들어가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원 vs 레스트라고 해서 이제 보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전하고 동일하게 해체를 한 건데, 여기 해체를 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C1 기준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정오표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보면 C1을 기준으로 해서 3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값들이 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은 그대로 가고 0 더하기 0은 0으로 가고요. 0 더하기 2는 여기로 가고 1 더하기 3은 이렇게 가서 하나의 매트릭스로 합쳐졌고요. 이 C1 기준의 매트릭스가 C2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의 매트릭스 두 개였는데 얘도 C1과 C3를 각각 레스트라는 컬럼으로 두고 나서 이렇게 값을 합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C3 기준의 매트릭스도 C1, C2에 대해서 레스트로 해서 각각 합산을 해가지고 정오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매트릭스를 가져다가
다시 더하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0.66이라는 값을 얻어가지고 weighted precision이라는 대표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 클래스 일 경우에도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정오표로 다 이렇게 분해를 1 vs 1이든 1 vs rest로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볼 지표로 해서 ROC 커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진 분류 예측 성능 측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것이 우선은 이 커브를 그릴 때 X축으로 해서 false positive rate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축으로 해서 true positive rate이 매핑이 돼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C1, C2, C3라고 해서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이 휨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ROC 커브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와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가 각 X, Y축에 매핑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이쪽은 이미 암에 걸린 사람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스레스홀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예측한 이제 이 분포에 대한 그 값이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스레스홀드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 암으로 판정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 그림을 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스레스홀드를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은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가 올라가기도 하면서 트루 파지티브 실제 이제 양성이라고 맞춘 정답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반대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게 스레스홀드를 올릴 경우에는 펄스 파지티브도 감소하지만 트루 파지티브도 같이 감소를 해서 트루 파지티브를 높여야 되고 펄스 파지티브는 내려야 되는데 이런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분포를 돼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 스레스홀드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값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ROC 커브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형으로 대부분 데이터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OC 커브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아래 링크에서 가져왔습니다. 보통 그림을 첨부한 경우에 아래 링크를 넣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이제 휨의 차이는 어떤 게 의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뭐 데이터가 왼쪽에 실제 트루 네거티브 그래프 분포와 트루 포지티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각각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음에 따라서 보면 서로가 이렇게 좀 많이 괴리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TPR이 커브가 이렇게 해서 왼쪽 상단에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아주 좋게 되는 겁니다. 좋다라는 거는 왜냐면 실제 이 분포와 이 분포가 이쪽은 네거티브, 이쪽 파지티브, 그러니까 실제 음성, 양성인데 여기 겹쳐지는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명확한 구분이 되고 양성과 음성을 정확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값이 올라가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분포가 겹쳐질 경우에는 이게 실제 양성인지 음성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의 동전 던지기와 유사한 랜덤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그 기준인 0.5 기준에서 이렇게 있는 요 베이스라인에 아주 가까워지는 그래서 나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ROC 커브를 해석을 할 때는 C1, C2, C3라는 각각의 이제 ROC 커브가 그려진다고 하면 C3가 그려지는 커브의 모델이 가장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ROC AUC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AUC라는 거는 Area Under Curve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그리는 커브에 대해서 아래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으로 그려지는 커브에 대해서는 AUC가 0.8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색 ROC 커브는 0.9라는 AUC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레드 모델이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N, 그러니까 펄스 네거티브와 펄스 포지티브 이 분포에 따라서 ROC 커브 면적은 0.5에서 뭐 1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왼쪽 상단에 이렇게 많이 근접한 커브를 그리게 될 테고, 이렇게 애매하게 두 개가 이 실제 트루 네거티브하고 트루 포지티브에 대한 이 분포가 겹쳐버리게 될 경우에는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의 확률과 가까운 베이스 이 라인인 요 직선에 가까운 커브가 그려지면서 월스트에 가까운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이 ROC, AUC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금 프리시즌하고 리콜하고 마이크로에 대한 그 지표를 3개 이상 클래스인 다중분류에 적용했다시피 마찬가지로 1 vs 1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 1 vs 레스트로 해가지고 똑같은 계산식을 이 실제 값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OC 커브와 유사하게 프리시즌 리콜 커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ROC 커브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인데요. 차이점은 보면 여기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Y축에 있던 게 X축으로 옮겨왔지만은 실제 Y축으로는 이제 프리시전을 사용하게 돼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X축과 Y축에 있는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하고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 보통은 이제 비례관계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가 올라갈수록 리콜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PR 커브도 마찬가지로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아래 면적이 넓을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건데요. 그거를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PRAUC라고 불리는데, 그 계산법 중 하나가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OC AUC랑 그 다음에 PR AUC라는 이 각각의 커브에 대한 그 면적을 계산한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ROC AUC가 좀 더 강건한 성능이 있다고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프리시전 리콜 AUC가 에어리 언더 커브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이 트루 네거티브 샘플을 ROC AUC에서는 활용을 하는데요.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는 아까 배웠다시피 프리시전하고 리콜에는 트루 네거티브라는 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암 예제를 보게 되면 이제 음성 데이터가 엄청 많을 경우에는 사실 트루 네거티브라는 게 들어가면서 모델의 어떤 그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프리시전 리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양성으로 된 거에 집중을 함으로써 좀 더 데이터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 잘 워킹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C 커브는 아까 보셨다시피 0.5를 베이스라인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리시전 리콜 커브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별로 다 베이스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 이제는 데이터 불균형이 있어가지고 클래스의 어떤 그 양성 샘플이 많은 거에 대비해서 다른 클래스가 양성 샘플이 많이 적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낮게 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점수 분포가 ROC 커브를 기반한 AUC는 높은 편이고요. PRAUC는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높게 나오는 거를 좀 보여주기에는 편하다, 보여주기에 더 좋다라고 해서 ROC 커브를 ROC AUC를 많이 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제 그 암 진단에 있어가지고 양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ROC AUC와 같이 이 프리시전 리콜 AUC를 같이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분류 모델까지 했고, 그 다음에 회귀 모델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절대값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값과 그 다음에 예측치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리를 실제 절대값을 취해 가지고 썸을 한 건데,
민 스퀘어 에러에 비해서 이제 실제 여기 값이 어떤 스퀘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강건한 편이고, 하지만 이제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값이 뭐 실제 값보다 낮게 예측된 뭐 underestimation이 됐다든지, 아니면 실제 값보다 높게 된 overestimation이 된 거에 대한 건지는 이제 모델이 그런지 이제 예측하기가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bsolute error에다가 percentage라는 게 붙어가지고 실제 이제 값을 좀 스케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좀 스케일링 처리를 해가지고 상대적인 좀 지표로 만들려고 한 지표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면 이 y라는 게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0이나 아니면 0에 가까운 값이 들어가게 되면 무한대나 아니면 이제 저기 나누기 0 나누기 에러가 발생을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ercent error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MAP 아까 본 지표에서 절대값을 제외한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절대값을 제외함으로써 있어가지고 보면 뭐 사실 만약 예측치에서 이제 높게 예측된 underestimation하고 그 다음에 낮게 많이 예측된 underestimation에 대한 게 서로 비슷하게 되면 이것도 뭐 값이 낮게 나와가지고 좀 판단이 어렵겠지만, 뭐 한쪽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여기 그 overestimation 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양의 값이 나오면서 이 모델은 좀 overestimation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민스퀘어 에러라고 해서 이제 아까 MA를 할 때 설명드렸지만 실제 절대값이 아니라 요 보면은 이 길이의 이제 제곱해서 이 정사각형이 각각 그려지는데, 이렇게 좀 이상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크게 벗어난 거에 대해서 이 큰 에러를 가지게 되면서 이상치가 존재하면 많이 값이 높아지면서 좀 센서티브해진다라는 게 있고, MA와 마찬가지로 실제 값보다 높은지 낮은지 underestimation, overestimation이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민스퀘어 에러는 아까 MS에 그냥 루트를 씌운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오류 값에 유사한 단위로 변화해서 해석이 그나마 좀 용이하고 회귀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와 마찬가지로 높은 예측, 뭐 낮게 예측하는 게 판단이 못한데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루트 민스퀘어 에러에다가 또 이 로그를 취한 걸로 해가지고 좀 그 크기를 너무 이상치에 대한 거를 좀 민감한 거를 좀 덜게 한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또 로그를 쓰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뿌리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R스퀘어 값이 있어가지고 0에서 보통 1의 값을 가지면서 데이터 스케일이 뭐 천차만별이어도 직관적으로 모델 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지표로 비교가 가능한 지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6개의 지표를 봤는데, 이제 당뇨병 그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 진행률에 대한 회귀 예측을 하는 예제에서 돌려봤을 때 이런 결과를 나왔고, 보시면 여기 R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에서 1 사이 값으로 해가지고 어떤 값이 좀 스케일링 된 값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민스퀘어 로그 에러도 좀 낮은 값으로 나와가지고 R스퀘어랑 비슷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A랑 MAP, 그 다음에 MSE 그런 값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MS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값이 나와가지고 좀 다른 걸 같이 보지 않는 이상 이 값에 대한 해석이 조금 어려운 거가 있다고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퍼센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22가 있으니까 그냥 좀 추정컨대 이 그림상으로 봐도 요 아래에 underestimation 된 샘플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모델이 underestimation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류와 그다음 회계 모델에 대한 지표를 잘 살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세미나 이후에는 앞으로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작으로 데이터 불균형 상태와 모델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용 시점에서 모델에 필요한 최소한 보정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서 모델 성능 평가 지표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그다음 상황에 맞는 학습된 모델에 대한 평가를 얻고 모델 간 비교를 잘 해서 베스트 모델을 선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고한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그다음 Q&A는 이제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껏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